자, 그러면 오늘 심층 인터뷰 시간 한번 진행을 해보죠.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위원 모셔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네. 부장님 아시죠? 예, 뭐 직접 뵈지는 않았는데 항상 네. 보고서로 늘 가끔씩 챙겨보던 그런 아. 분이셔서 네, 실제로 뵈니까 되게 네, 좀 네. 다르네요. 네. 우리 부장님의 보고서라면 어떤 점이 가장 빛난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개별 종목 장세에서 가장 좀 빛을 발하게 만드는 그렇습니까? 보고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요즘 네. 같은 때군요. 네, 그렇죠. 대형주들 지금 거의 지수 상단은 대부분 막혀 있고, 네. 뭐 여기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2월달 내내 그 상단은 쉽게 열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때는 뭐 테마나 스토리 혹은 이제 개별 종목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수 상단은 좀 막혔다고 보시는군요. 네, 근데 되게 걱정이 되는 게 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이 오늘 밤에 나올 결과로 인해서 전면 싹 다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부담감은 상당히 존재해요. 비단 지금 한 3시간 정도 남았는데 참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합니다만 좀 편하게 열심히 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한 2, 3주 전에만 말씀하셨어도 부담이 네. 좀 덜 하실 텐데 그쵸. 바로 3시간, 4시간이면 이제 네. 드러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뭐 다음번에 나올 수 있느냐 안 나올 수 있느냐는 뭐 그 네. 이따 3시간 뒤에 결과가 결정해 주겠지만 아니 그러면 3시간 뒤에 결과가 네. 어떻게 나오면 어떻게 간다. 요거는 그럼 얘기해 주실 수 있잖아요. 뭐 시나리오 상으로는 접근이 가능은 하죠. 네, 그럼 네. 저 뭐 다른 거 여쭤볼 것도 많은데 그거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시나리오상 네. 뭐 얼마 정도 나올 때가 이제 우리에게 베리 해피한 상황이 되는 겁니까? 이 질문을 개인적으로는 제일 안 했으면 했던 질문인데 예, 참 부담이 되는 질문인데 뭐 그래 저도 전망을 뭐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이야기를 드리면은 뭐 당연한 것은 이제 컨센보다는 낮게 나오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고 컨센보다 예. 약간 낮게 나오는 게 좋은 거죠? 많이 낮게 나오면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닌가요? 만약 그 6점 컨센서스 그 헤드라인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 컨센서스가 지금 6.2 6.2 그리고 최저치가 5.8 그리고 역배 거신 이코노미스트들도 있더라고 6.7 예, 6.7 나오면 그야말로 역배 터지는 거니까 이제 인버스들 쪽은 굉장히 행복하겠지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아무래도 롱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이제 좀 안 좋은 사태를 초래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 6.7 나오면 우리 시장도 박살? 거의 한번 맞고 가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두드려 맞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네. 1라운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제 2라운드는 이제 3월 FOMC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본격적인 라운드인데 저희 뭐 주식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3월 FOMC 지금으로부터 한 달 반? 네. 한 달 한 10일 정도 남았죠. 굉장히 장기적인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너무 길어. 저희한테는 기니까 네. 일단 이제 눈앞에 있는 그렇죠. 중기적인 이거 되게 돼요. 그러니까 3시간 뒤에 네. 있는 중기적인 시기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면은 중기적인 3시간 뒤. 네, 저는 뭐 그 컨센서스에 부합하게 나올 거다. 6.2에서 6.1 정도로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정도 나오면 네.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뭐 제가 뭐 정확히 주가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상승세로 미국장 마감하고 네. 국장도 국내 장도 지금 2,500선을 계속 지금 못 뚫고 있거든요. 네. 이게 그 장기적으로 이제 200주선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 8월에 한번 뚫으려다가 내려앉았고 11월에 뚫으려다 내려앉았고 이번에 지금 다시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뚫리면은 단기적으로는 저는 오버슈팅 나올 수 있다. 이거 뚫리려면 한 5.9, 6.0 이렇게 나오면 뚫릴 가능성이 높습니까? 6.0에서 6.1 정도만 나와도 저는 6.1만 나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뭐 어제 미국 증시가 올랐던 것들 한번 분위기를 추정을 해보면은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뭐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뉴욕 연은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올랐단 말이죠. 이거는 인플레이션 이번에 시장 친화적이다. 네. 호재성 제로로 나올 거다라는 쪽으로 베팅을 세게 한 건데 네. 저도 거기에 그 베팅을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살짝 지금 고민이 되는 거, 그 약간 전문 용어로 살짝 우리들을 까리하게 만드는 게 네. 그 개편 효과가 있고 또 개편 효과? 가중치가 좀 변경이 되고 있어요.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잘 의견 일치가 안 보고 컨센도 좀 혼동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의 좀 CPI의 이번에 좀 변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이 어떻게 보면 연준과 시장과의 대치 국면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1라운드가 되지 네.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개편 효과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가중치 요거 비중에 대한 그 개편 효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있고 원래대로라면은 2년만 우리나라 통계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2년마다 한 번씩 그 지수 내 항목들을 개편을 하는데 네, 물가 구성을 그쵸. 측정하는 그 지수들을 이제 개편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1년마다 개편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 일각에서 좀 문제를 제기하는 게 이거 꼴대 옮기기 전략 아니냐. 인플레이션 낮추기 위해서 그냥 1년 단위로 하면은 자연스럽게 작년에 있었던 품목들 역기저 효과가 더 세지니까 물가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쪽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 효과가 있긴 있군요.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계산을 하기가 지금 어렵다라는 게 네. 1월 소비자 물가의 불확실성을 만들어내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저는 이제 우리 시장, 우리 주가에 관심이 많으니까 네. 만약에 이제 2,500, 그 예를 들어 6.1 혹은 뭐 6.0쯤 나와서 시장이 좀 환호하고 2,500을 이제 넘긴다 쳐요. 네네. 그 뒤로 이제 올라가는 거는 CPI가 요 정도 나왔기 때문에 CPI 힘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장은 2,500 이상을 갈 만한 힘이 있는데 그동안 CPI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에 좀 눌려 있는 것이라 그 눌려 있는 걸 이제 터주는 효과로 우리 시장은 그냥 가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 쪽으로 후자 쪽이 생각을 가는 하고 겁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제가 중간중간에 조금 이제 약간 보수적인 시각들을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이거 질문이 하다 굉장히 보면. 예리하면서도 아주 민감한 부분을 잘 건드렸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후자 쪽. 우리나라 올해는 가긴 가는데 저는 이런 스타일을 네. 좀 합니다. 이게 상단을 열리기 위해서는 네. 여러 가지 좀 조건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네. 말씀하신 CPI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그냥 뭐 저도 전략을 보고 있기는 하지만 그 기술적인 차트도 좀 참고를 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제 거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이거 그냥 뭐 HTS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네. 코스피 그 연봉입니다. 연봉 하나가 이제 1년 그 매년마다 연봉. 연봉입니다. 저희가 보통 주봉, 월봉 같은 거 연봉. 네, 저희가 보통 일봉이나 분봉으로 보는데 네. 연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작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이 장대 음봉의 길이가 어마무시하게 내렸던 것을 알 수 있죠. 지난 2년 동안에 올랐던 거 작년에 한 번에 다 빨아들인 이런 효과가 이런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연봉인데 왜 1년에 4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아닙니까? 이게 2022년, 이게 2023년, 21년, 22년, 22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네, 아래가 시계열입니다. 아래가. 네, 네. 80년대부터 있는 거군요. 네, 80년대부터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1년으로 하나가 보시면 1년? 돼요. 예, 네네네. 저희가 보통 하나는 뭐 1분 아니면 1주 이렇게 보잖아요. 네네네네. 이거는 연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그 이해를 하시면은 감사하겠고요. 네. 그 작년 같은 경우 장대 연봉이 거의 뭐 굉장히 길게 내렸었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장대 연봉이 길게 내렸던 시기가 대략 뭐 2008년도 그리고 그 닷컴 버블 붕괴 때 이때 한 번 있었습니다. 정말 그만큼 이례적인 상황이었던 거죠. 또 물론 이제 과거 IMF 때 같은 경우는 3년 연속 이제 음봉 하락세를 기록하는 처참한 사태가 있었긴 하지만 이 IMF 때나 닷컴 버블이나 또 2008년도 다 이때는 거의 뭐 시스템 리스크 금융위기 이 급에 해당하는 대형 사건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하락세를 기록한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블랙스완급 이벤트로 이렇게 퍼지진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워낙 좀 강력하게 올랐던 것에 대한 반작용과 또 우리가 예견했던 악재들 연준의 긴축이나 인플레이션의 속도나 강도가 예상보다 좀 더 셌기 때문에 이 정도의 하락을 맞은 진짜 거라고 역대급이네.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리고 하나 보시면은 이 정도 장대 연봉 길이 나온 거 다음 해에 보면은 거의 이제 또 양봉으로 아하. 했던 것들이 기술적인 패턴상으로는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네. 부분이죠. 저는 이 차트만 보더라도 에헤. 올해는 야 이거 또 빠지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올해 얼마나 오를까 이거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부장님은 요런 의견에 대체로 좀 동의를 좀 하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이거 좀 이상한 부분이 좀 있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드십니까? 전 궁금한 게 네. 뭐 CPI도 궁금하지만은 이제 이제 물가가 상승하면서 네. 경기에 대한 이 축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네네. 금리도 움직이고 뭐 채권도 움직이지만은 네. 금리에 따라서 그래서 근데 요새 노 랜딩이라는 단어가 네. 좀 많이 나와서 네. 그렇게 되면은 물가가 좀 안 오르는 상황에서 네네. 주가도 좀 오를 수 있는 폭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그래서
물가가 많이 오르면 경착륙되면은 네. 또 기업의 실적도 안 좋아지고 안 좋아지죠. 네. 그러면서 주가도 많이 빠지고 뭐 그렇게가 이제 그렇게 순서가 되고 좀 연착륙이 되면은 물가가 안 오른 상황에서는 주가는 다시 반등할 수 있다. 네. 뭐 그런 개념이 있는데 다시 뭐 노랜딩 개념이 나와서 네네.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래- 예, 노랜딩. 이게 노랜딩 개념이 나온 게 아무래도 그 지난주 2월 3일에 금요일 날 미국 고용 지표가 거의 울트라 서프라이즈급으로 나오면서 많은 이들로 하여금 되게 혼란을 만들었고 그게 노랜딩이라는 단어를 좀 창시하게 좀 만들었던 배경으로 보고 있어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고 이거를 한번 좀 더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여기는 제가 좀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좀 도식화한 건데 뭐죠? 저희가 이제 1월 달에 시장이 셌던 거 그리고 2월 초까지 시장이 셌던 거는 일단은 위쪽 부분 보시면은 야 경기 어차피 꺾이고 물가 꺾이니까 연준 금리 인하할 거다. 이 기대감으로 계속 시장이 위로 땡겼던 것으로 저는 크게 세 생각합니다. 개가 경기, 인플레이션, 연준 정책. 이거는 네. 저희가 매크로 단에서 올해 내내 우리와 함께할 수밖에 없는 재료들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렇게 경기랑 인플레이션이 꺾이면은 이제 연준도 금리나 뭐 조만간 하지 않을까? 빠르면은 올해 그 9월이나 아니면 연말 가서 인하하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들이 어떻게 보면 2월 FOMC까지 형성이 됐는데 1월 고용 지표가 나오고 나서 좀 약간의 색깔들이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확률은 그냥 좀 제 개인적으로 의미 부여한 거니까 이 경로들을 보시면은 경기와 관련해서 원래 기존의 경로는 어차피 착륙한다. 금리 인상하고 이렇게 계속 누적된 효과들이 있으니까 착륙하는데 문제는 이제 소프트 랜딩이냐 이게 순한 맛으로 착륙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제 하드 매운맛으로 착륙하는 것이냐 이 문제가 저희가 1월 달까지 고민했던 경기를 둘러싼 경로였는데 이게 그 고용 서프라이즈 나오고 나서는 갑자기 얘까지 추가됐죠. 착륙을 안 한다. 저도 개인적으로 착륙을 안 하는 경제가 가능한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1월달 고용 서프라이즈가 많은 이들로 하여금 되게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노 랜딩이라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인플레이션도 간단히 언급하면은 뭐 상승할 확률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네. 이제 과연 둔화되는데 연말까지 2%대 숫자를 보는 거냐 아니면 2%대 숫자를 못 보는 거냐 이 경로를 저희가 경로에 선택권을 주어졌을 거예요. 연말까지 2%요? 네네. 2%는 좀 연준이 목표를 하는 게 2%이기 2%, 때문에 네. 그 2.0이 아니라 2.9만 가도 뭐 2%대 진입은 성공한 것이다라고 그래요?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블룸버그 그 전문가들의 컨센서스 보면은 4분기 말 소비자 물가 컨센서스가 2.9 정도까지는 내려왔어요. 근데 과연 이제 정말 컨센서스대로 갈지는 저희가 끝까지 뚜껑을 열어봐야지 안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 연준 정책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죠. 뭐 긴축을 다시 고삐를 잴 확률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지 않는 이상은 크지는 않고 과연 정책 전환을 하는데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지금 상반기 때 중단을 일단 할 것 같고 3월이 됐건 5월이 됐건 간에 그때까지 인상을 하고 중단할 것 같고 과연 연말에 인하를 하는지 인하를 안 하는지인데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채권이나 주식이나 외환들 금융시장에서 금융시장 참여자들을 보면은 이제 연말에 인하를 한다라는 것은 다들 베팅을 하고 있는데 연준위원들은 계속 어림도 없다 이 상태죠. 즉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2월달 이후에 시장을 가두리양식장 치게 만들었던 상단을 좀 제한하게 만들었던 하나의 매크로 단에서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에 대해서도 지금 노랜딩이냐 랜딩이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견 충돌을 하고 있고 또 연준 정책을 둘러싸고 시장과 연준 간의 대치 국면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2월달 박스권을 만들어내고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고 그 박스권이 뚫리냐 안 뚫리냐라는 여기 가운데 있는 거 이번에 1월 CPI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CPI 발표를 저희 그 글로벌 라이브에서도 저희 생중계를 좀 해드립니다. 오늘 밤 10시 반에 글로벌 라이브에서 생중계를 해드리니까 아마 어떤 매체, 어떤 컨텐츠들보다 더 정확하고 빠르게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실시간으로. 통역까지 해가면서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이들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3프로TV 라이브 계속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결과 하여튼 CPI가
뭐 거의 네. 지금 시장에 있는 모든 변수를 좌지우지할 가장 핵심 변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죠. 1월 최근까지는 시장이 거의 모든 것을 다 사자. 그냥 네. 바잉 올 이 분위기였다면은 이거 결과에 따라서 좀 선택적으로 사고 팔던지 아니면 올 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던지 아, 이게 그래요? 지금 저도 그래서 이 시간에 나오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아, 근데 CPI가 그렇게 중요한 게 네. 결국은 CPI가 얼마 나오냐에 따라서 금리 어떻게 할 거냐 때문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CPI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금리 연준이 언제쯤 정책을 네. 바꿀 거냐 이거에 달려 있으니까 다들 이번 CPI에 좀 많이 목을 메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그렇게 금리가 중요한 시장인 건 맞습니까? 왜 한참 왜 작년 뭐 네. 이럴 때 막 돈을 많이 풀거나 혹은 뭐 이 금리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시장이 좌지우지된 때가 있고 물론 이제 금리는 늘 중요한 변수긴 합니다만 네네네. 그 중요성이 더 중요할 때가 있고 좀 덜 중요할 때 있잖아요. 야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가 진짜 중요한 때다. 이럴 네.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올해 들어오면서 몇몇 전문가분들에게 들을 때는 야, 올해는 이제 금리 문제보다는 이제 경기 문제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전히 그렇게 금리를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주식 시장 특히나 성장주 들고 계시는 분들은 네. 금리가 뭐 단기적으로는 저는 지금도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1월 달에 성장주들 뭐 미국 테슬라나 우리나라 뭐 에코프로 2차 전지들 성장주들 다 같이 동반 랠리를 했던 배경은 개별 산업단의 이슈도 있는데 그 성장주 금리 하락이라는 낮은 금리가 고점 찍고 내려왔다는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에서 기인을 했는데 이게 금리가 다시 위로 세게 튀어 올라와 버리면은 그 판들이 조금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저도 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이 두 개의 문제는 그냥 올해 이번 1월달 CPI 결과까지만 넘기면은 네. 작년처럼 저희를 고생시킬 만한 그런 재료는 아닐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예상대로만 CPI가 나와주면 금리는 금리도 역시 예상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금리 경로도. 그 예상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는 좀 예상은 이제 모르겠지만 저는 네. 0.25 한 번 더 네. 하고 끝. 이게 CPI가 컨센대로 가면은 네. 그냥 5.0에서 5.2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네. 5.5까지는 안 간다. 이 정도까지 저는 좀 어느 정도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5.25가 됐건 5.0이 됐건 간에 최종 금리 상단이 상반기에 어떤 레벨에서 종료가 되건 간에 연말 가면은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쪽으로 저는 지금 중심을 잡고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이런 데이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네. 6개월 이상 유지한 적이 없습니다. 정프로 이런 데이터 또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오히려 그 금리 중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인상 중단. 네. 네. 근데 지금 자꾸 이제 금리를 인하하면 네. 이제 유동성 네. 그런 부분들이 확충이 되면서 유동성 좀 랠리가 오지 않을까. 근데 저는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한다면 경기가 그만큼 위축이 되기 때문에 네. 제 생각은 주가는 그러면 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금리 인하를 하면? 예. 왜냐면 경기가 그만큼 빨리 나빠진다는 소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오히려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좀 경기가 조금 나빠질 때 하는 게 더 좋은 거지. 금리가 바로 인하한다고 뭐 주식시장은 조금 오르겠지만은 실적이 많이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잠깐 반등할 수는 있지만은 네. 어차피 기업 실적의 변수와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를 빨리 하게 되면은 네. 경기 이축에 대한 우려감이 더 빨리 반영되기 때문에 예. 제가 저도 데이터 보면 네. 금리가 처음에 인하한 시기에는 장이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금리가 인하한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반등을 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요새는 이제 2011년부터 이제 저성장 저금리가 돼서 그거에 익숙해 있어서 조금이라도 정책 전환이 있으면은 바뀐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유동성이 있었는데 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멈추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그거를 얼마만큼 유지하면서 가다가 조금 더 뭐 이축이 좀 늦게 된다 그러면 조금씩 내려가는 게 맞지 않을까? 요거 정프로는 약간 또 반대합니다. 어떤 식으로 만드십니까? 네.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야 금리를 인하할 정도라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안 네. 좋은 걸 오히려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주식시장에 악재일 수 있다. 이러면 이제 말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금리 인하는 과거의 금리 인하와 다르다.
과거의 금리 인하가 말씀 그대로 경기가 안 좋은 걸 대비해서 혹은 뭐 경기 안 좋은 걸 반영해서 금리를 인하한 거였다면 이번 금리 인상도 그렇고 금리 인하도 역시 핵심은 물가였다. 맞습니다. 물가가 물론 이제 물가가 떨어진다는 게 또 경기랑 맞물려 있습니다만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이 물가가 떨어진다면 연준은 금리를 낮추지 않을 이유가 별로 없다. 왜냐하면 물가 때문에 올린 금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경기와 무관하게 물가에 의해서 훨씬 더 많이 좌우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금리 인하가 아니고 물가가 떨어짐을 반영하는 금리 인하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경기 침체에 의한 우려로 주식시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정프로의 분석입니다. 저도 그쪽에 좀 더 힘을 저 왜냐하면은 2대 1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를 보면은 역사적으로 미국 그냥 금리 인하기 거의 초기부터 후기까지는 주식시장 다 같이 좀 크게 조정을 받아요. 네. 왜냐하면 금리 인하의 배경이 경기 침체가 오니까 시장도 그걸 반영하면서 깨졌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도 조금은 다르다. 그때랑은 이제 지금 물가를 그렇습니까? 잡는 거에 대한 주력을 하는 게 연준이고 예.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금리 인하 시기에 주가가 빠지는 거는 이미 저희가 작년 그 역대급 하락장에 거쳐서 어느 정도 프라이싱 반영이 되지 않았나 저는 네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네. 아유 고맙습니다. 물론 제일 걱정인 건 이제 네. 지금까지 시장은 한 번도 정프로 생각대로 간 적이 없다는 게. 저희 그렇죠. 큰 걱정입니다. 저도 뭐 이게 마지막 자리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나온 거여서 네, 괜찮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우리 시장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해보면 네. 1월 시장도 굉장히 뭐 괜찮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미니 유동성 랠리가 있었죠. 네, 그렇죠. 전 세계에서도 아마 우리 시장이 꽤 돋보였나요? 그 정도까지 아닙니까? 돋보였습니다. 돋보였죠? 한국이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에 네. 비해서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았었죠. 2월도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 비해서는 좀 나름의 선방을 하고 그쵸. 있는 이 정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까지 괜찮은 이유도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이 이후로도 물론 이제 CPI 그 변수는 이제 제외하고 네, 네. 나머지 것들로 볼 때 더 갈만한 충분한 힘들이 좀 있는지 그 얘기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힘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음흠. 그거는 저는 수급적인 요인들이 많은 동력을 제공할 거다. 네. 어떤 수급이냐? 저희들이 이제 좋아하는 외국인 수급과 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 1월 달 같은 경우 한국 증시가 셌던 거는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그냥 우리나라 증시는 다른 나라 증시들에 비해서 베타라고 하죠. 그 민감도 제일 높은 국가예요. 네. 올라갈 때 제일 빨리 올라가고 제일 높게 올라가고 빠질 때도 제일 거치게 빠지고 제일 빨리 빠지고 이게 이제 한국 경제의 특성이고 이게 한국 주식시장의 본질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1월 달에 셌던 거는 그 지난해 많이 빠졌던 것에 대한 기술적인 되돌림 현상과 더불어서 외국인들 수급이 좋았던 거죠.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1월 코스피 기준으로 6.8조 원 정도 순매수하고 그리고 2월 13일 어제까지 기준으로 대략 1.7조 원 정도 순매수하면서 모처럼 뭐 바이코리아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외국인들이 들어온 성격들은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중국 리오프닝이 되면은 결국에 수혜를 받는 거는 선진국이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이쪽이다. 이쪽에 자금 배분 더 하자. 이런 EM 쪽으로 들어오는 자금 풀로 영향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 원달러 환율 하락, FX 환차익 노리고 들어오는 외국인들 수급 이게 있었고 세 번째로는 한국 증시가 우리가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기에 한국 증시에 우리 너무 언더웨이트 비중을 많이 줄여놨다. 이 세 개가 한데 어우러지면서 지금 1월 달에 좀 공격적인 순매수를 만들어냈다라고 보고 있고 네네. 저는 그 첫 번째나 두 번째 요인 EM 쪽으로 들어오는 수급과 또 환율 노리고 들어오는 수급은 2월 달, 3월 달에는 조금 약해질지는 몰라도 세 번째 요인 한국 증시에 대한 과도한 언더웨이트 이거는 저는 연중 내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올해 과연 바이코리아 계속될까 이런 뉴스 헤드라인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수 상단을 정말 세게 열어주는 요인은 어려울지언정 하단은 계속 지켜주는 막아주는. 요인이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환율 문제는 우리 부장님도 굉장히 아까부터 좀 강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1월 달에 달러 약세로 인해서 네. 이제 홍콩 증시가 대규모로 오르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도 또 오르는데 네. 또 우리나라도 또 그거에 발맞춰서 뭐
작년도에 가장 많이 빠진 주식이 나스닥, 홍콩, 우리나라 뭐 이렇게 3대 축으로 많이 빠졌었는데 뭐 그거의 반대급부로 네. 1월 달에 달러 약세로 인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성장주라든지 미니 유동성 랠리가 열렸었죠. 네, 전반적으로.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반대급부가 있어서 뭐 내내 5월달, 6월달까지 지속될 수 없으니까 네. 그거의 변수는 뭐 CPI도 있지만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환율 변수가 가장 또 종목 색깔도 바뀔 수 있고 네, 그때까지는 성장주가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테슬라가 12월 달에 엄청나게 많이 빠져서 네. 최근에 1월 중순 이후부터 좀 지금 테슬라가 올라왔고 네. 그거에 따라서 2000이도 공매도가 많아지면서 네. 했다가 지금 거의 뭐 단기적으로 뭐 50% 60% 2000지수도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한 네. 10일 만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는데 그게 계속 오를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외국인 매수 강도도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 기간 매수인데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색깔이 환율 변수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다음 스텝으로 외국인이 계속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좀 올해는 좀 좋은 상황으로 계속 갈 수 있지만은 만약에 장이 멈추고 아까 말씀드린 박스권은 멈추고 있으면 종목 색깔들이 이제 성장주에서 뭐 다른 걸로 좀 바뀔 수시로 수 있는 바뀌는, 네. 이제 그런 네. 하나의 변곡점의 지점에 있지 않을까 어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뭐 질문들도 좀 저희가 좀 소화를 좀 해야 돼서 네. 이 채팅창에 올라온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제일 뜨거운 게 뭐 챗GPT를 비롯한 네. AI 뭐 이쪽 네. 이제 로봇 뭐 이쪽이잖아요. 네, 네. 특히 이제 챗GPT 뭐 AI 이쪽이 이제 제일 뜨거운 것 같은데 뭐 투자 전략 뭐 시장 전략 이런 걸 또 하시니까 네. 이만큼 갔으면 이제는 한번 좀 쉴 때 됐다는 의견이 제가 볼 땐 반은 없는 것 같고요. 네, 단기적으로 좀 많이 네. 뿜었던 시세를 줬던 게 있으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쉬었다 갈 거는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네. 무슨 소리냐? 텐베거 못 들어봤냐? 이런 이제 분들도 계신데. 텐베고는 이제 그 장기 보유하면은 가능한 영역인데 이게 네. 좀 사람이 저희가 투자를 하다 보면은 단기 주가가 흔들리면 워낙 그 많은 영향들을 받잖아요. 특히나 저는 그 대응보다는 반응을 하지 말자라고 하고 있는데 반응하지 말고 대응을 하자.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흔들림을 볼 때 단순히 거기에 반응해서 올라가는 거 사다가 바로 손절치고 정리하고 이런 사태들이 테마주 특히 네. 요즘 핫한 테마주들 사이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좀 중장기적으로 본인들이 그 성장성에 대해서 의심이 없다면은 그 단기 주가 흔들림에 반응하지 말고 빠질 때 더 모아가는 대응하는 이러한 좀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챗GPT 저도 되게 저의 그 일자리를 많이 밥그릇에 위협하는 좀 존재라고 그래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저도 설치를 해봐서 한번 물어봤는데 뭐 코스피가 어떻게 될 거냐 또 뭐 올해 뭐 제 연봉 인상률이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될 거냐 하니까 지금은 그냥 뭐 연봉 인상은 뭐 네. 회사 사규에 따라 달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코스피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는 주가는 뭐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으니까 예측할 수 없다. 좀 원론적인 대답을 하는데 네. 이것들 발전해 가는 거 보니까 저도 그 분야는 좀 더 공부를 해야지 알겠지만 한 네. 5년 뒤면은 웬만한 증권사 투자 전략 부서에서 일하는 것들은 얘들이 좀 대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래요? 있어서 제가 방송을 나온 것도 좀 다른 쪽으로 열심히 일을 해보고자 해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농담입니다. 네. 챗GPT 이렇게 네. 내 연봉 어떻게 될까 물어봤는데 야, 이 근무 시간에 이런 건 하고 앉았는데 너 같으면 올려주겠냐? 이제 이렇게 대답 나올 정도 되면 진짜 이제 그 이상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건데 네.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군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정말 핫한 테마이고 일각에서는 이게 또 제2의 뭐 메타버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또 지켜봐야지 않은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장 자체 AI 시장 자체는 뭐 매크로를 보는 전략 애널리스트이긴 하지만 네.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좋은 테마랑 또 좋은 주식이랑은 다르니까 네. 지금은 좋은 주식의 국면을 조금 벗어났다. 조심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챗GPT 쪽으로 제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네. 뭐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거 기술적 기반이 되는 아까 얘기한 뭐 GPU 같은 거 그죠? 네네. 그런 거 많이 필요할 테니까 그쪽으로 내 투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챗GPT를 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챗GPT 안에서 또 다른 서비스를 또 내놓는 회사들 뭐 이런 네.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어떤 쪽이 예를 들면 순서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이게 뭐 대충 혹시 감이 좀 오시는지. 예, 어떤 말씀인지 알 것 네네네. 같고요. 그 자신의 그 배팅 성향이 그 배포의 그릇의 크기가 그 네. 위험 성향이 어느 정도의 어느
수준에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가장 리스키한 사람입니다. 아. 저는 위험한 남자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는 중소형 테마주로 가셔야죠. 그러니까 베타. 중소형 테마죠. 네. 테마주도니까 네. 자 보세요. 반도체라고 하면 반도체 장비되는 회사가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로 가겠습니다. 배터리면 맨 처음에 네. 갔던 데는 어쩌면 뭐 순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쵸. 장비나 이런 회사들이 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배터리 셀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소재 많이 들어가니까 소비가 늘어나면 소재 네. 회사가 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순서들이 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제 느낌에. 그쵸. 그리고 그게 아마 그 베타로 저베타, 고베타를 했을 때 고베타의 한 중간쯤에 있는 영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배터리 저도 때는 소재가 지금 제일 날랐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그 소부장 쪽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네. AI 시장 자체는 네. 지금 아주 큰 시장이 아닙니다. 네. 아, 그래요? 여태까지는 연구 목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산업 현장에서 자동화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밸류체인이 있으면 양극재 물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배터리 Q의 양이 생기고 네. 전기차가 많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그렇죠, 부분이 그렇죠. 있다 네. 이렇게 있는데 지금 AI 시장이 적기 때문에 네. 그들 나름대로 업체들 다 보면 적자 나오고 이 시장이 커지면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쓰임새가 많이 활용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밸류체인 같이 뭐 원천 데이터를 모으는 회사 다 정해져 있고 양극재 물질이라는 그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고 아. 보통은 좀 큰 업체들이 거의 다 내재화를 시켰어요. 원천 데이터부터 만드는 것부터 내재화를 시켰고 제가 이제 바라는 세상이 아니라 이제 주식 시장에서 이제 기대하는 저기는 뭐냐면 챗GPT로 세상이 바뀌면서 AI 시장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챗GPT 자체가 만물 박사가 그게 아니라 서비스 형태로 돼서 우리가 검색하듯이 하나의 서비스 형태로 변화가 되고 그게 솔직히 이제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저희가 이제 빠른 거는 있지만은 뭐 정리도 빨리 해주고 대답도 빨리 해주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거기서 넘을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서비스가 나왔 검색 엔진 서비스가 나왔듯이 하나의 챗 GPT 서비스가 나와서 이거 말고 뭐 의료용 AI라든지 네. 지금 AI 자체가 의료용에서 안 쓰는 거는 신뢰성의 문제예요.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지느냐 문제가 있을 그러니까 거고. 기술적인 네네. 그런 신뢰성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가오게 되면은 AI 시장도 커지면서 뭐 업체들도 많이 뭐 그 챗GPT 관련된 업체가 아니라도 AI 관련된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프로님 말씀하시니 밸류체인별로 지금은 그렇게 있지 않고요. 그냥 각각의 독립돼서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좀 그런 주식들이 네네네. 앞으로 잘 가려면 AI 시장이 커지면서 챗GPT를 계기로 유료화를 계기로 AI도 돈이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성장이 되면은 네네네. 당연히 이제 그런 종목들도 올라올 수 있겠죠. 그게 이제 배터리랑 그렇게 비슷하게 똑같이 생각할 건 또 산업의 특성이 또 있으니까. 사이즈 자체가 좀 되게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챗GPT는 그렇고 네. 요즘에 이제 금융주들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한참 좋았다가 네네. 이제 최근 한 며칠 사이에 좀 약간 좀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네네. 여기에 투자하기는 지금은 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약간은 좀 민감한 주제들도 지금 약간 엮여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요. 뭐 네, 공공재 관련된 이야기들도 그렇고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1월달 중순까지는 뭐 반도체, IT, 금융 쪽 약간 시크리컬 쪽으로 담다가 이제 거의 저희 설 연휴를 기점으로 그 색깔들을 좀 바꿨거든요. 성장 쪽으로. 은행주들도 좀 그 여파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재미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모르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냥 국내 은행주를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은행주를 내가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그 어차피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미국 쪽 은행주들이 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저는 산업 애널리스트가 아니고 그냥 시장을 보는 애널리스트라서 극히 개인적인 그냥 사견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혹시 이제 우리 시장 네. 혹은 뭐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네. 아마 뭐 지금도 주식에 많이 좀 몰려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전체적인 내 자산을 어떤 정도로 배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요. 예를 들면 뭐 네. 주식의 위험 자산의 뭐 한 절반 또 한 30%는 뭐 채권, 뭐 20%는 또 어떤 것 이렇게 이제 내 배분 어떻게 그 시장에 따라서 어떻게 잘 배분하느냐가 굉장히 네. 투자 성공을 좌우한다고들 하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100 중에 네. 어떤 것에 얼마 정도를 배분하는 게 제일 현명하다 이렇게 좀 네. 판단하시는지. 그 가장 뭐 현명한 것 중 하나는 그냥 그 n분의 1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n분의 너무 좀 이제 그 원론적인 답변 같고 네. 저는 주식, 채권 그리고 뭐 원자재 이런 자산군 말고 네. 좀 더 위층에 있는 자산군의 관점에서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총 자본이라는 게 있죠. 저희가 벌 수 있는 인생을 살면서 벌 수 있는 네네네. 자본. 하나는 부동산, 하나는 이제 직업, 하나는 투자, 주식 이건데 그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 직장에 좀 많은 자기 직장과 연관된 자산에 많은 노출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저처럼 이제 여의도에서 일하는 증권사 애널리스트에게 있어서 가장 그 리스키한 자산 배분은 여의도에 집을 사고 여의도에 회사를 다니면서 주식을 사는 거죠. 그럼 어디 하나 터지면 다 같이 터지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내가 내 애널리스트니까 네네네네네. 여의도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긴 하지만 집은 여의도 말고 여의도보다 좀 상관관계가 낮은 다른 지역에 구하고 주식도 그 터져도 롱으로 죽겠다 이런 마인드 되게 공격적인 베팅 말고 주식 내에서 혹은 이제 투자 그 자산 금융자산 내에서 적절한 채권이랑 그 주식이랑 이렇게 좀 섞어서 배분하는 그러한 좀 그 총 자본의 분산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걸 해야 된다. 네. 예를 들어 제가 뭐 배터리 회사 다니는데 배터리 주식이 몰빵하고 그렇죠. 또 공장 근처에서 뭐 집 사놓고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어느 하나가 망가지면 다 같이 망가지잖아요. 연쇄반응. 그거를 저희가 좀 피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저도 그렇고 좀 그 작년이나 재작년 하락장 때 저 역시도 이제 지분 여의도가 아니긴 하지만 나머지 두 개의 그 군 내에서 네. 저도 많은 그 아픔을 좀 있었죠. 네. 자산 배분에 있어서. 네. 그래서 그렇습니까? 개인적으로 좀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 이렇게 어떤 분데 생각하기에는 야, 내가 이걸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걸 제일 잘할 것 같고 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또 내가 전문가니까 이쪽에 많이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어쩌면 그게 이 안에서는 내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자체가 이제 무너지는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저 이게 장 좋을 때는 이제 물 좋을 때 물 들어올 때 모터 돌리고 발전소 돌리는 것처럼 돈 잘 벌 수 잘 있긴 나가는데. 하지만 저희가 뭐 작년만 해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을 할지 몰랐었고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올라와가지고 시장이 그렇게 빠질지 거의 몰랐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고려를 해보시는 거죠. 네, 이게 네, 어떻게 네. 보면은 그냥 분산 투자 관점에서 총 자본의 분산 투자 관점에서 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네. 말씀입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요. 네.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주식으로 왔어요. 네. 네, 주식에는 예를 들어 성장주, 뭐 가치주 혹은 네. 무슨 주가 뭐 테마주가 있을까요? 네네. 뭐 등등등 여러 개 있을 텐데 네. 올해 혹은 뭐 지금 올해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2월, 3월 요 정도 때는 네. 어떤 쪽이 그래도 조금 더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2, 3월에 한해서는 지금 성장, 가치, 테마 이 세 개 중에서 선택하라고 한다면은 네. 순서는 가치, 테마, 성장 이 컨셉 같아요. 가치, 테마, 성장이요? 네. 성장주가 제일 뒤에요? 성장주는 지금 다 1월 달에 워낙 시세를 많이 달렸기 뿜었던 것도 때문에. 있고 혹시나 모를 이제 그 1월 CPI 결과나 아니면 3월 FOMC 이후 전후로에 나타날 수 있는 금리 변동성 이것 때문에 성장주들은 대형 성장주들 위주로 조금 쉴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있고 네. 차라리 가치나 테마 쪽 이쪽에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대신에 연말로 가서 12월 달까지 가서 봤을 때는 저는 1월 달에 성과가 좋았던 대형 성장주들이 다시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연말에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연말에 이제 그 사이 또 그렇죠. 뭐 나오실 아직 거니까. 한참 많이 남았으니까. 나중에 네. 얘기해 주시고요. 네. 자, 가치, 테마, 성장 이렇게 보셨는데 혹시 부장님은 동의하십니까? 그 이제 성장주가 달렸고 네. 외국인 매수로 달렸기 때문에 이제는 외국인 매수가 조금 이제 시들? 완화 네. 또 둔화될 때가 돼서 저는 오히려 이제 가치주를 뭐 실적 성장주 뭐 그렇게 그러니까 수출을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주식, 쪽으로? 그런 쪽으로 이제는 좀 컨셉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수출을 지금 많이 이 뭐 경기 위축 기대감이라도 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기업들 거기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출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들이 예. 제일 나을 것 같다. 예. 근데 원래 수출 실적 잘 나오면 원래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더 가치를 인정받을 때가 있는 모양이죠. 요즘 같은 때. 요새 수출이 워낙 안 좋아갖고 다른 친구들이 안 좋으니까. 지금 반도체 수출이 아니고 1월 달에 뭐 최저점 네. 수출한 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계속 증가되는 수주가 계속 증가되는 업체들. 어디가 있지? 뭐예요? 뭐 방산도 있을 테고, 방산. 그다음에 뭐 변압기라든지. 변압기? 예. 뭐 도안스? 변압기 수출 지금 특히 미국 쪽에서 노후 전력을 교체하면서 그 전력에 그래요? 대한 그 발주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온시티도 작년도에는 워밍업했고 네. 이제 올해 상반기 내에는 발주를 많이 줄 건데 뭐 어. 네온시티가 됐던 이제 전기로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이 발전소 발전에 그렇게 되면 변압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뭐 굴삭기도 마찬가지죠. 굴삭기.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수출이 확대되면서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쪽. 네네네. 그 컨셉으로 좀 변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이 변압기는 또 처음 들어봤습니다. 변압기. 그거 하면 미국에서 일단 발주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전기를 워낙 많이 시설을 하게 될 그 네옴시티나 뭐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럼 변압기 수요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그냥 개인적인 판단이신 거고. 그러면 네.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여러분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또 공부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변압기 얘기 나왔다고 풀매수. 막 지금 찾고 그러시지 마시고요. 예. 네. 변압기. 이렇게 약간 좀 구체적인 테마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습니까? 뭐 저도 개인적으로 GPT 쪽은 좋아하는 테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네. 지금 테마를 좀 다시 볼만한 거는 그 한동안 1월달에 좀 쉬었던 중국 리오프닝 관련 테마주들. 중국 리오프닝. 예, 이거는 이제 아마도 이제 2월달 지금 시점부터 3월달까지 실제 데이터들이 나올 건데 뭐 아하.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 뭐 보도 같은 거 보면은 네. 리오프닝 효과가 뭐 생각보다는 세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그 검증을 받는 시간이라고 보고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한번 그냥 자산 그 계좌 내 일부를 한번 약간 정찰병 걸어놓을까요? 예, 정찰병 보내듯이 네. 한번 보내시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중국 있습니다. 리오프닝. 그래서 이제 숫자가 좀 나오는 것 같다 싶을 때는 그 좀 더 늘리면서. 네. 그렇게 중국 리오프닝. 리오프닝에도 이제 뭐 여행도 있고 화장품 뭐 저 카지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을 텐데. 네네. 그 중에 또 뭐가 더 수혜를 받을지도 한번 잘 눈여겨서 레이더를 세워놓고 네. 살펴보면서 투자에 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한지영 연구위원 말씀 중에 그건 참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투자하는 그 분야 자체가 너무 한쪽에 쏠려 있는 건 아닌지. 예, 그죠? 맞습니다. 네. 그게 자칫 그 시장이 좋을 때야 뭐 정말 너무 좋겠지만 그쵸. 자칫 리스크로 작용을 해갖고 정말 한 방에 싹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을 갈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주의하면서 투자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분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위원이었고요. 종종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렇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